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운명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1769년 코르시카 섬의 가난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다. 키는 작았고 말투는 어눌했으며 프랑스어도 서툴렀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말했다.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 소년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그는 불과 30년 만에 유럽 대륙을 정복한 황제가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 왕들이 무릎을 꿇었고 그의 명령 한마디에 수십만 대군이 움직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타고난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는 운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운명을 만들었다. 태어난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주어진 조건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졌다. 코르시카의 가난한 소년이 프랑스의 황제가 된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결과였다. 오늘 우리는 나폴레옹이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상관없다. 나폴레옹의 말처럼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과 운명을 창조하는 사람, 피해자로 사는 사람과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과 변화를 만드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인가? 지금부터 나폴레옹이 보여준 운명 창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자. 나폴레옹은 1769년 8월 15일 코르시카 섬 아작시오에서 태어났다. 코르시카는 당시 이탈리아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애매한 섬이었다.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불과 1년 전에 프랑스에 편입된 땅이었다. 그의 아버지 카를로 보나파르트는 변호사였지만 가난했고 어머니 레티치아는 8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늘 고단했다. 어린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다. 성인이 되어서도 168cm에 불과했다. 당시 평균 키였지만 장군이나 황제로서는 위압감이 부족했다. 게다가 프랑스어 발음이 어색했다. 코르시카 출신이라는 이유로 프랑스 귀족 자제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가난하고 키 작고 발음도 이상한 외톨이 소년. 이것이 나폴레옹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였다. 브리엔느 육군학교에 입학한 나폴레옹은 홀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그는 책을 읽었다. 다른 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전쟁사를 공부했다. 알렉산더 대왕, 율리우스 카이사르, 한니발의 전투를 연구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친구도 없고 놀지도 않는 괴짜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이 가난과 무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식과 실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일시간의 독서로 해결되지 않는 슬픔은 없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책을 펼쳤다. 무시당할 때마다 공부에 매진했다. 불안할 때마다 전략을 연구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가난하다. 하지만 가난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나는 외롭다. 하지만 외로움은 핑계가 될 수 없다. 1785년 16살의 나폴레옹은 파리 육군학교를 졸업했다. 58명 중 42등이었다. 결코 뛰어난 성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실전 능력이었고 전략적 사고였다. 졸업 후 그는 포병 소위로 임관했다. 월급은 겨우 111리브르, 생활하기도 빠듯한 돈이었다. 많은 동기들이 실망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야 군인이 된 의미가 없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달랐다. 그는 포병이라는 분야에 주목했다. 당시 포병은 귀족들이 기피하는 분야였다. 더럽고 위험하고 명예롭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 안에서 기회를 봤다. 경쟁이 적다는 것, 그리고 포병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무기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포병 전술을 미친 듯이 연구했다. 대포의 사거리, 탄도의 각도, 화약의 양, 지형의 영향. 다른 장교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할 때 나폴레옹은 포병 매뉴얼을 달달 외웠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1793년 툴롱 전투가 그 기회였다. 툴롱 항구는 왕당파와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이를 탈환하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이때 24살의 나폴레옹이 포병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분석했다. 항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항구를 내려다보는 고지를 점령해야 했다. 그곳에 포를 배치하면 항구의 모든 함선을 사격할 수 있었다. 작전은 성공했다. 나폴레옹의 포병 부대는 고지를 점령했고 영국 함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툴롱은 탈환되었다. 하루아침에 나폴레옹은 영웅이 되었다. 24살의 나이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코르시카의 가난한 소년이 프랑스군 장성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행운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다. 나폴레옹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었다. 10년 동안 홀로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가 툴롱에서 폭발한 것이다. 그는 말했다.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는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나폴레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툴롱 전투 이후 나폴레옹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면서 나폴레옹도 위기를 맞았다. 그는 로베스피에르파로 낙인 찍혀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감옥에 갇힐 뻔했고 군대에서 쫓겨날 뻔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했다. 정치에서 손을 떼라. 시골로 가서 조용히 살아라. 튀지 말고 숨어 지내라. 하지만 나폴레옹은 다르게 생각했다. 위기는 기회라고 봤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파리로 갔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다. 1795년 10월 그 기회가 왔다.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켰고 파리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누군가가 이 반란을 진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폴레옹이 나섰다. 그는 대포를 거리에 배치했다. 반란군이 다가오자 포를 발사했다. 포도탄이 거리를 휩쓸었고 반란은 단숨에 진압되었다. 나폴레옹은 또다시 영웅이 되었다. 26살의 나이에 내무군 사령관이 되었다. 1년 전만 해도 감옥 갈 뻔했던 사람이 이제 파리를 지키는 최고 지휘관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운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말했다. 나는 운을 믿지 않는다. 나는 수학을 믿는다. 그가 말한 수학이란 확률이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뿐이다. 나폴레옹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 1796년 27살의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좌천이었다. 이탈리아 전선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고 병력도 부족했으며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다. 다른 장군들은 이 자리를 기피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로 가서 군대를 점검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군화도 없었으며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많은 장군들이 이런 상황에서 포기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병력을 요구하고 보급을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달랐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연설했다. 병사들이여, 여러분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정부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 있다. 이탈리아의 평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가자. 승리하고 영광을 얻자. 병사들은 환호했다.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겼다. 나폴레옹은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다. 몬테노테 전투, 밀레시모 전투, 론디 전투, 로디 전투. 한 달에 4번의 승리였다. 오스트리아군은 당황했다. 이 젊은 장군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가? 나폴레옹의 전략은 간단했다. 속도였다. 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적의 약점을 찾아내서 집중 공격했다. 그리고 승리하면 즉시 다음 목표로 이동했다. 이것은 교과서에 없는 전술이었다. 당시 유럽의 전쟁은 느렸다. 대군을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렸고 보급을 유지하려면 속도를 늦춰야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보급에 의존하지 않았다. 현지 조달로 해결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천재성이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것,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해내는 것. 그는 말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바보들의 사전에만 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았다. 1년 만에 이탈리아는 평정되었다. 오스트리아는 강화를 요청했다. 27살의 젊은 장군이 유럽의 강대국을 무릎 꿇린 것이다. 파리는 환호했다. 나폴레옹의 이름은 프랑스 전역에 울려 퍼졌다. 코르시카의 가난한 소년이 이제 프랑스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다. 단순히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 그는 계속 나아갔다. 이집트 원정, 시리아 원정, 그리고 마침내 1799년 11월 9일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스의 통치자가 되었다. 운명을 만드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삶이 승리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1798년 이집트 원정은 실패였다.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점령했지만 넬슨이 이끄는 영국 함대에게 프랑스 함대가 전멸당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에 고립되었다. 보급도 끊겼고 귀환 방법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집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행정개혁을 단행했고 이집트 문명을 연구했고 로제타석을 발견하게 했다.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학문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프랑스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냈다. 1799년 프랑스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확신이 있었다. 프랑스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 나폴레옹은 제한통령이 되었다.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즉시 개혁에 착수했다.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었다. 근대 사회의 기초를 세운 혁명적인 법전이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법 앞에서는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것이 나폴레옹이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다. 그의 군사적 정복은 사라졌지만 나폴레옹 법전은 오늘날까지 유럽 각국의 법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를 설계한 혁명가였다. 1804년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다. 35살의 나이였다. 코르시카 섬의 가난한 소년이 프랑스의 황제가 된 것이다. 그것도 선거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였다. 프랑스 국민의 99%가 나폴레옹을 황제로 지지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왕정을 타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황제를 선택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나폴레옹이 결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프랑스를 안정시켰고 경제를 회복시켰으며 유럽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높였다.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낸 지도자였다. 국민들은 그것을 알았고 지지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유럽 정복에 나섰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파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전투였다. 적군은 8만 5천 명, 나폴레옹군은 7만 3천 명. 수적으로 불리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전략으로 승리했다. 그는 일부러 약점을 보였다. 고지를 포기하고 후퇴하는 척했다. 적군은 함정인 줄 모르고 공격해왔다. 나폴레옹은 적의 중앙을 돌파해서 적군을 둘로 쪼갰다. 그리고 각계 격파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전쟁 방식이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전략적 승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기는 것. 그는 말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전략이다. 실제로 나폴레옹의 전투 대부분은 전략으로 승리했다. 1806년 프로이센을 격파하고 1807년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맺었다. 나폴레옹의 제국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스페인에서 폴란드까지,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까지.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 이후 가장 광대한 제국이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유럽 전체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어 했다. 봉건제를 폐지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능력주의를 도입했다. 정복한 지역마다 나폴레옹 법전을 시행했고 귀족의 특권을 폐지했으며 평민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유럽의 구질서는 무너졌다. 수백 년 동안 유지되던 왕실과 귀족의 지배가 끝났다. 나폴레옹은 혁명의 이념을 유럽 전역에 퍼뜨렸다. 자유, 평등, 우애.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나폴레옹은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려 했다. 물론 반대도 많았다. 왕들과 귀족들은 나폴레옹을 미워했다. 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폴레옹을 폭군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평민들은 달랐다. 많은 평민들이 나폴레옹을 해방자로 여겼다. 그가 신분의 벽을 허물었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운명을 만드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말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 1812년 러시아 원정이 전환점이었다.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갔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였다. 러시아는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후퇴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웠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텅 비어 있었고 불에 타고 있었다. 보급품도 없었고 겨울이 다가왔다. 나폴레옹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얼어 죽었다. 60만 대군 중 살아 돌아온 것은 불과 몇만 명이었다. 이것은 나폴레옹에게 치명적인 패배였다. 유럽의 왕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연합해서 나폴레옹을 공격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이 동시에 프랑스를 침공했다. 나폴레옹은 천재적인 방어전을 펼쳤다. 1814년 프랑스 전역에서 작은 병력으로 연합군과 맞섰다. 그는 놀라운 기동력으로 적을 교란했다. 이곳에서 승리하고 저곳으로 이동해서 또 승리했다. 연합군은 어디에 나폴레옹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여러 명인 것처럼 여러 곳에 나타났다. 이것을 나폴레옹의 6일 작전이라고 부른다. 6일 동안 연속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파리가 함락되었고 나폴레옹은 퇴위를 강요당했다. 1814년 4월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45살의 나이였다. 그는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다. 작은 섬의 영주로 전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의 시대는 끝났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달랐다. 엘바 섬에서 10개월을 보낸 후 그는 탈출했다. 1815년 3월 1일 나폴레옹은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했다. 그의 병력은 겨우 1000명이었다. 정부는 군대를 보내 나폴레옹을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군대가 나폴레옹을 만나자 모두 나폴레옹 편으로 돌아섰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나폴레옹을 맞았다. 장군들도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단 20일 만에 나폴레옹은 파리로 돌아왔다.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프랑스를 되찾았다. 이것을 백일천하라고 부른다. 나폴레옹은 다시 황제가 되었다. 유럽은 경악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나폴레옹이 돌아온 것이다. 연합군은 다시 결집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1815년 6월 18일 워터루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
나폴레옹은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군과 맞섰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나폴레옹은 승리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프로이센군이 도착했다. 나폴레옹군은 포위당했고 패배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였다. 그는 다시 항복했고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남대서양의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 유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립된 섬이었다. 나폴레옹은 그곳에서 6년을 보냈다. 1821년 5월 5일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말년을 비극으로 본다. 황제에서 유배객으로 전락했으니까. 하지만 나폴레옹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는 회고록을 썼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겼다. 그는 말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나는 패배했지만 내 이야기는 남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나폴레옹은 죽었지만 그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폴레옹 법전은 유럽 각국의 법체계가 되었다. 그가 폐지한 봉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심은 평등과 능력주의의 씨앗은 유럽 전역에서 싹을 틔웠다. 왕정은 서서히 무너졌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 나폴레옹이 만든 것은 단순한 제국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였다. 그는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시작한 사람이었다.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승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운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환경을 핑계로 삼지 마라. 나폴레옹은 가난했고 키가 작았으며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 핑계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핑계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배경이 없고 누군가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 나폴레옹보다 더 불리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가 극복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둘째, 철저하게 준비하라. 나폴레옹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10년 동안의 준비가 툴롱에서 폭발한 것이다. 그는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쳤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기회를 기다린다. 좋은 직장, 좋은 만남, 좋은 타이밍을 기다린다. 하지만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다. 나폴레옹은 툴롱 전투 전에 이미 포병 전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었다.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 한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한다. 셋째, 속도를 높여라. 나폴레옹의 전쟁은 빨랐다. 적이 대응하기 전에 결정을 내렸고 적이 준비하기 전에 공격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다. 빠른 사람이 이긴다. 느리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수정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종종 완벽주의에 빠진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80% 준비되면 시작하라. 그리고 하면서 보완하라. 나폴레옹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황에 맞춰 조정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폴레옹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이집트 원정 실패, 러시아 원정 패배, 워터로 패배. 하지만 그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다.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다. 배움의 기회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패배한 후 더 강해졌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으로 1814년 프랑스 전역에서 천재적인 방어전을 펼쳤다. 실패는 성공의 일부다. 실패 없이는 성장도 없다. 다섯째,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나폴레옹의 전술은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포병을 주력으로 쓰는 것, 빠르게 기동하는 것, 현지 조달로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시로서는 비상식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우리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남들과 같은 결과만 얻는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르게 해야 한다. 상식에 도전하라. 관습을 의심하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라.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란 단어는 바보들의 사전에만 있다고 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여섯째, 결과로 증명하라. 나폴레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 툴롱을 탈환하고 이탈리아를 평정하고 프랑스를 안정시켰다. 국민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성과를 보고 지지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결과를 내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라. 꿈을 말하지 말고 성취를 보여줘라.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본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이라는 편견을 실력으로 깼다. 결과가 모든 편견을 이긴다. 일곱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서 탈출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했다. 비록 워터루에서 패배했지만 그 도전 자체가 위대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멈추는 순간에만 패배가 확정된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은 있다. 나폴레옹은 1000명의 병력으로 프랑스를 되찾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해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도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 삶으로 증명한 진리였다. 코르시카의 가난한 소년이 유럽의 황제가 된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선택의 결과였다. 매 순간 나폴레옹은 선택했다. 공부할 것인가 놀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그는 항상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운명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내일의 당신을 결정한다. 1년 후의 당신은 오늘부터 1년 동안의 선택들이 만든 결과다.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부터 10년 동안의 선택들이 만든 결과다. 환경을 탓하지 마라. 나폴레옹보다 불리한 사람은 드물다. 운을 탓하지 마라. 나폴레옹은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리했다. 타이밍을 탓하지 마라. 나폴레옹은 기회를 만들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의 배경이 무엇이든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하는가다. 나폴레옹의 삶을 보라.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평범한 소년이었다. 아니, 평균보다 못한 조건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 남들이 놀 때 공부했고, 남들이 포기할 때 도전했으며,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나아갔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황제가 되었다. 당신도 지금부터 다르게 선택하라.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안전한 길이 아니라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 선택들이 쌓이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나폴레옹은 51살의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었다. 짧은 생애였다. 하지만 그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그의 법전은 여전히 사용되고 그의 전략은 여전히 연구되며 그의 말은 여전히 인용된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향력은 영원하다. 우리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나폴레옹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는 못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져라. 그것이 나폴레옹이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자. 불가능이란 단어는 바보들의 사전에만 있다. 당신의 사전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라. 그리고 시작하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